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보여주려나 봅니다. 이제 남은 건 핵실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 정말 북한이 노리는 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ICBM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보통 북한이 단거리를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대남용,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대미용이라고 이제 구분들을 하는데 이런 구분은 크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도 올해 발사를 해왔었죠. 화성 12형, 화성 15형, 그리고 화성 17형도 세 차례 정도 발사를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었죠. 또 오늘 발사한 것도 역시 화성 17형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왜 이렇게 많은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올해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대남용이다, 대미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북한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사 전략의 변화에 따른 거기에 대한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미사일을 투발 수단을 어떻게 운용하냐라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동 도발 수단을 가지고 시스템을 완성해 가는 중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ICBM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시험 발사 중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실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계속해서 ICBM 같은 경우에는 더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그동안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던 이런 그 행보를 보면요.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여러 차례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시험에 성공을 한 이후에 화성 14형, 화성 15형 을 성공을 시키면서 화성 14형, 15형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발사를 통해서 화성 15형 같은 경우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올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보면은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모형으로만 이렇게 보여줬다가 올해부터 이제 발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그런 패턴을 봤을 때 화성 17형과 관련돼서 올해 또 지금 네 번째 발사를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향후 성공이 되는 그 시점까지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투발 수단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이 좀 절박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절박성보다는요, 오히려 군사 전략의 변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미사일 운용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자 한 목적이 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방위 전략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전환을 시키겠다. 거기에 따라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바로 전술핵을 군사 전략의 주요 이제 변화의 그런 전환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해서 전술핵과 관련돼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투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올해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박성보다는 오히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집단이 너무 없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북한의 이러한 그 무력 그 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 주요 나왔던 그런 담화문의 내용이라든지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말에 전부 다 동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북한이 전체적으로 미사일 수량을 생각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1000여 발 정도를 보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발사된 미사일의 상당수는 2019년에 신형 미사일로 개발된 것 중심으로 시험 발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면 올해 총 33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일으키기까지 80여 발을 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미사일을 그 신형 미사일을 개발을 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전략 전술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기 위해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합리적인 행보에 대해서 조언이나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조정이 되는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지를 세울 때 경제도 함께 병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네. 이번에 미사일을 쏘면서는 뭐 미사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감에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네네. 북한 주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미 8차 당대회에서도요. 그 전에는 경제 병진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핵경제 병진 정책을 취하다가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국방력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은 아예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굉장히 북한의 안 좋은 그런 경제 상황에서도 그 국가의 재원을 집중적으로 군사력 부분을 변화에 대한 맞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 그룹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은 그렇다면 나오지 않을 만큼 잘 잡고 있다. 지도력이 생긴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북한이 보면은 2019년부터 굉장히 그 미사일 능력 부분을 고도화를 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2019년부터 똑같이 같이 비례한 부분이 뭐냐면 정치 사상 강화와 관련된 사상 대회라든지 관련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법안 강화라든지 네. 형법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보다 강화시켰다라든지 굉장히 통제 시스템을 같이 강화시켜 나갔다고 볼 주민 수가 있는 누르겠다는 거죠.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같이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서는 아무리 누른다라고 할지라도 불만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발사된 지역을 보면요. 평양 근처, 평안남도, 평안북도가 제일 많아요. 아하.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가하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하게 만드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애민주의 정책하고도 정면 충돌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도발 카드는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남은 건 이제 핵실험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핵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됐는데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핵실험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핵실험의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굉장히 외교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결과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같이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좀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올해까지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연장될 수 있는 겁니까? 크게 북한이 핵실험을 올해 할 것이냐 아니면 시기를 더 늦춰서 뭐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이냐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와 관련된 지금의 추이의 방향이라든지 전술핵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강압을 하려고 하는 이런 군사적인 전략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책을 취해서 북한이 그러한 전략이 잘못됐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되겠죠. 이번에 그렇죠. 비질런트 스톰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간보다 좀 늘렸습니다. 이건 잘한 겁니까? 저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그 빌미를 붙잡았었죠. 그렇죠. 북한의 도발의 그렇죠. 수단이었죠. 도발의 수단으로 항상 한미연합훈련을 물고 늘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항모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도발을 레이건함. 했었죠. 네. 그죠? 근데 이번에도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돼서 여기에 기간의 연장
관련돼서 북한이 예측을 못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데 한미 연합이 전력이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강압을 했을 경우 북한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라고 해본들 결국에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점점점 적어지고 결국에는 위기의 사다리를 내려오는 그 시점이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훈련 때 도발을 계속 해왔고 보통은 이제 하기 전에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는 연합훈련 하는 중에도 계속했단 말이죠.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단적으로 보면 네.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도발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지금 북한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한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올해 미사일 도발을 해온 거를 보면은 7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한미연합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우리가 중단을 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하지 않고 군사적인 전략에 있어서 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했었느냐고는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증명을 해주는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도발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하면서도 대화 얘기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통미봉남이라고 해서 미국과 우선 대화를 해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네. 이번에도 비슷합니까? 대화는 우리든 미국이든 국제사회든 항상 대화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압을 하든 대북 제재를 취했든 간에 북한이 언제든지 협상의 장에 나오든 아니면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이전부터 해왔었던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지금의 이러한 어느 시점까지 북한이 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지는 아마 북한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그 지점이 오면은 북한이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다리에 내려올 수 있게끔 그걸 어떻게 대화라는 것은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즉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라고 열어는 놔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이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린 또 한미 동맹이고 모든 거와 관련돼서 또 미국과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항상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공포의 사다리에서 내려올 시기를 조율을 해줘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내려오려면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북한이 보면 그 군사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군사 전략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술핵을 앞세워서 대량 살상이라는 위협을 앞세운 어떻게 보면 확전의 강압을 통한 확전을 상대방에게 위협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과 대등한 전략을 사용할 때 상황이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균형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역설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강압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응 태세를 높여주는 꼴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 전역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북한이 하는 행보는 군사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행보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 역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점 높여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사다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핵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술핵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래도 같이 올려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전략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전술핵을 만들게 된 거고 또 전술핵에 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래식 전력에 우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만들게 된다라는 게임 거죠. 천지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럼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에 통해서 전술핵 부분을 계속
전술핵을 갖고 강압을 하려고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사용하는 즉시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과 부담은 전적으로 그 정책 결정자에게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협박을 한다 해도 그것이 실제 사용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뭐 국제적으로도 해왔지만 항상 이제 구멍은 있었습니다. 그게 네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네네. 협력체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여전히 러시아하고 또 협력 관계가 더 생긴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상수로 보고 가야 됩니까? 그거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군사와 또 북한의 그 국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상전을 강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전체적인 재원을 나눠 보면은 줄어든 재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의 영역과 외교의 영역인 거예요. 네. 그럼 외교의 영역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입지가 줄어든 공간을 북한은 돌파를 어디를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냐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적인 관계를 앞세우고 그리고 또 반미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세력을 연대를 해서 북한이 받고 있는 대북 제재 문제를 거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게 지원을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중국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나마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 중국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완성하는 단계로 나가다가 즉 공포의 사다리에 나오기 전에 국지전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대비 태세와 대응 태세는 아무리 그 강화시켜도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비는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